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과서 정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즉각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대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이 아이디어를 짜낸 것 같아요. 네. 이번 재보선에서도 언론에서 새정치연합이 참패했다 그러고 당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소리가 네. 나오고 하는 참이니까 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그러나 설마 새누리당이 이걸 선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국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문제, 네. 이런 것을 국회에서 인원해서 해결하라. 예. 그래서 국회가 있고 네. 국회라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뽑혀가지고 거기 예. 가서 일 보도록 되어 있지. 정당 대표자나 정당 부속품이 아니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헌법 46조 규정되어있는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민 대표자로 뽑혀가 갔으면 모든 걸 국회 안에서 인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자간 이 87년 체제에서 이렇게 좀 잘 될 듯 잘 되듯 하다가 지금 아주 악성으로 발전해가지고 국회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 아,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새누리당 의원이나 청와대에서 들으면 지금 저녁 10시 26분인데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새누리당 의원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 분위기가 예. 청와대 시키는 대로 심하게 말하면 거수기라고 이 얘기 비판하는 새정치연합 의원인데 박영선 의원 같은 이는 네네. 여당은 거수기고 자기 당은 계파 싸움에 몰입돼 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국회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알겠습니다. 않는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 사안 이슈들이 있잖아요. 노사정 대타협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어떻게든 무슨 안을 내야 될 텐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내야 될 텐데 이거를 다 바깥에다가 넘겨버리고 무슨 안 갖고 오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 선거구 획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거 자기들이 못하고 획정위원회에 넘겼다가 아니라고 오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대통령 연설을 듣고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 연설을 듣고 네. 박수 안 치고 예. 그 길로 나와서 예.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하는 게 야당이고 예. 그렇잖아요. 하하. 또 여당은 예. 다른 데서 또 이제 세미나를 해가지고 네. 국정이 정당하다는 또 세미나를 하고 이런 노릇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 방법이 없지요. 그런 해결 식으로 할 방법이. 거면 그 국회에 그렇게 큰 방식 주고 말이죠. 이럴 이유도 없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무슨 일을 안 하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라는 게 평소에 무력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헌법 1조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 주권 원리를 이제 규정을 해놨지만 네,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아, 나온다 참. 되어 예. 있지만은 국민이 어느 알겠습니다. 순간에 예. 어디 한 군데 집합할 수도 없고 국민이 조직화할 수도 없고 예. 국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표에 부지부식하는 포로가 돼 있다. 이게. 아, 예. 이번에도 재보궐선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의 사회적 기구 구성은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던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 선친의 친일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과서 전쟁 와중에 이게 불거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명하는데 예. 해명에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설립한 초등학교 포항서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 아버지 동상 앞에 꽃다발 바치고 묵념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 안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로 매도당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학교도 설립하고 좋은 일만 했다. 그리고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삼일 상회란 거, 삼일 주식회사인지도 만들고 독립자금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서적 증거를 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그는 그 당시에 194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이 일본의 식민 통치는 아주 굉장히 가혹했어요. 극렬했거든요. 그래서 돈 좀 있고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정말 만주로 도망을 가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돈 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용주 씨도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사히 신문에 비행기가 건너가자 한국 신민의 이 말하자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참가하자. 그런데 이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40년 이후거든요. 그 무렵에 이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저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창씨했어요. 그 우리는 신전 변호사님도 했죠. 알아야지. 창씨한 집안이 한 70, 80%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조부께서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여간 창시하는 데서부터 이게 무지랭이 백성들은 창시 안 할 수밖에 없었고 돈 좀 갖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조선 총독이 임명하는 경북 도의원을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자꾸 정면 돌파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설립하고 전부 중상 모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연좌제는 금지돼 있거든요. 법률적 정치적 연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조선조 시대도 아니고 삼족을 멸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1951년생입니다. 김무성 51년, 정몽준 51년, 박근혜 대통령도 음력으로 따지면 51년. 이 사람들이 토끼띠고 나도 토끼띠야. 띠동갑인데 그러세요. 51년이면 45년 광복 이후 6년이 지나고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 한데서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다만 대통령 꿈꾸는 이제 고위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가족 내력을 이렇게 알아봤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기록이 확실히 이 부분에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개면쩍고 송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그걸 갖고 어떻게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진실 게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친일을 하는 게 전혀 없다. 그 학교 간 건 학교 세우고 이래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앞으로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 프레임 속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토 일요일 날 생각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걸 털어. 아이고 이거 왜 복잡하게 자꾸 끌고 가느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 엎친 데 덮쳤다고 그래야 됩니까? 이 저 처남 이 최양호 씨가 또 서초갑에 출마하겠다. 서초갑이 참 저 변호사님 그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그 저 좀 지역구가 만만한 모양이죠. 뭐 여러 사람이 거기 도전하네요. 그 SNS에 어떤 그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강남구는 이 새누리당의 특구다. 특구. 경제자유구역처럼 누구를 갖다가 꽂아도 후보 등록 사흘 전에 약 낙하산으로 내려가도 거의 65% 득표가 되는 것이니까. 강남 3구.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송파구. 이제 서초구, 이제 송파구 이런데 여기는 이제 김회선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무주공산처럼 되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 쉬파리들이 꼬인다고. 그래요? 개나 소나 막 나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새누리당이 이걸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해야지. 무슨 조윤선 의원은 친박 박근혜 대통령 백이고 이혜원 의원은 비박이니까 뭐 그런데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고 그다음 김무성 대표는 처남이 있고 그 3파전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서초구 유권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포로야 새누리당의 특구냐 이거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은 과거에 약의 무소속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곳인데, 그렇죠. 뭐 물론 인구 유동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더라도 제대로 경쟁을 해서 이걸 이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게 내가 줄이 있고 이러니까
결승부르다 해서 그냥 그 뛰어 든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심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심판에 최양호 씨가 이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라고 해서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정치라고 하는 것도 뭐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이 흐름이 뭐 이 김무성 대표와 이 일가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득이 될 건지 또는 부담이 될 건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최 씨가 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5선 의원이다. 음.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꿈을 최치환 전 의원은 저도 잘 알죠. 우리 대선배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장남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5선 의원이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최 씨가 가령 뭐 올림픽 금메달을 최근에 땄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나타나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김무성 대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겠지만은 네. 지금 그가 무슨 뭐 어디에 고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런 정도 캐릭터를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여기 네. 덤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김무성 대표의 음덕을 입으려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후광을 조금이라도 겹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것저것 가족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도리가 나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2.8 재보궐선거요. 뭐 24군데에서 치러졌고 뭐 투표율 자체가 2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압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표가 다시 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든 선거에 지면 기분 나쁘고 네, 이기면 기분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15대 2로 이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네, 이게 국정화에 말하자면 동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새누리당이 잘못 생각하는 예,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의 핵심 금성 탕지 지역인 현 해수부 장관 유기준 의원의 부산 서구에 네, 거기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공천자가 떨어지고 거기는 무소속이 됐어요. 됐군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전체를 무슨 국정이냐 아니냐 이것에 예. 이 바로미터로 잡아서도 아니 된다. 이거죠. 새누리당이 너무 그걸 과도하게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예. 한다면 이 24곳이니까 15군데 새누리당 2군데 새정치연합 나머지 7군데는 무소속이야.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무소속. 그런데 문재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너무 과한 요구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런데 예. 저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 때 그 새정치연합 참패하고 나서 이 방송에서 네. 그만두는 게 좋다. 예, 그만두는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비켜주라고 했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이런 일에 시달리는데 제가 보기에 딱해요. 예. 이게 자꾸 상처가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도 뭐 책임지겠다고 물러서는 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 아하. 저보고 건의하라 그러면 그렇게 건의하겠어요.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 아니, 별것도 그때도 하더라도 뭐 이 작은 선거 때문에 그것뿐 거다. 아니고 지금 예. 이 박영선, 예. 민병두, 송영길 전 시장 등이 예. 이게 이 말하자면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제안은 네, 그동안 해왔죠. 저는 예. 그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게 믿음직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과정을 거쳐서 총선에 임해야 될 것이다. 꼭 이번 선거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물론. 차원이 아니라 아니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연말도 가까워오고 획기적인 이제 전기를 마련한다는 그렇죠. 차원에서 전기 발언하고 해서 그 좀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 전당대회를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이 부분 그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죠. 11월 2일 날. 근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양국이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는 것이 김영삼, 좋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이래 이게 고민이죠. 네. 우리로서는 아주 불행하고 불운한 이웃을 옆에다 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문제는 완전히 분리한다는 걸 분리했죠. 선언을 예. 해버렸죠. 네. 그래갖고 업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함부로 이 문제를 몰아세우기도 어려워요. 예. 역지사지에서 이 정권을 담당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럼요. 예. 그 저는 이 이상 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 11월 2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 이틀 있습니다. 뭐 외교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물밑 조율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 이틀 동안에 우리 외교부가 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총력전을 펼쳐서 이 국민적인 수준에 그래도 부응할 만한 뭐 결과를 갖고 올지. 근데 하나 명백한 네.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봐요. 아하. 이번에 이 국정화 파동에 대해서 일본 극우파,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극우파들은 속으로 만세 부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 자기들은 거민정이거든. 알겠습니다. 거민정으로 만드는 교과서에서 과거사 문제나 위안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국정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예. 자기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그러니까 점까지를, 이런 예. 것마저도 우리가 일본에 얕잡히는 일을 좀 우리 불리하게 국내 작용하고 정치에서도 있다. 안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외교적 힘이 축적되지 않겠느냐.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